자, 오늘은 저기 FAT 그 교재에 강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배우셨던 각각의 계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다시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강론 첫 번째 타이틀이 유동자산이네요. 여러분 교재는 48페이지 보시면 돼요.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산은 지금 과거에 벌어진 일들인데 자산뿐만이 아니죠. 부채도 그렇고요. 자본도 그렇고 과거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내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산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은 다 과거 시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 이걸 그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죠? 기업이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것들 이렇게 된다 했었죠? 그래서 자산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 보편적으로는 12개월 이내, 1년 이내이지만 이걸 초과하더라도 그 말 앞에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면 걔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하라는 뜻이었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자, 이 당좌자산은 뭘 당좌자산이라고 했었죠?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 가능한 게 당좌자산이라고 했고, 재고자산은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투자자산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손실을 볼 우려도 있죠. 요즘 주변에 좀 많이 방송에 나오는데 여기 파생상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등등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원금 손실이라는 용어 가끔 나오죠. 원금 손실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는 리스크.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보다 보편적으로 항상 더 높은 게 보편적이죠. 근데 그건 돈을 벌었을 때 얘기고 잃게 되면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원금까지도 지금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 우리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이거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라 그랬었어요? 사용목적. 그죠? 여기다 다 표시해 놓을까요? 나중에 또 보실 때 자꾸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이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현금화 가능. 현금화.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으네요. 두 번째, 재고자산은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투자자산은요, 말 그대로 얘는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 그 다음에 얘 다른 말로 또 뭘로 또 쓴다 그랬었죠? 같은 말, 사용 목적은 영업용이란 말로도 표현해요. 영업용 또는 업무용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얘 지금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딱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별 다른 게 없이 똑같이 사용 목적이에요. 얘도 별반 다르지 않게 영업용, 업무용. 근데 이 무형자산은 이런 말 잘 쓰지는 않아요. 사용 목적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이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고 유형 무형자산이 아닌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나머지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분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타 비유동자산은 요 세 가지 해당되는 게 없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으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은 우리 그 당좌자산에 있는 매출채권이잖아요. 근데 그 외상매출금이
보편적으로는 1년 이내 회수가 돼야지 영업주기가 맞죠. 근데 얘가 장기 외상 매출금이 될 수도 있어요. 장기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도 외상 매출금이긴 한데 장기 1년이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미수금. 장기 외상 매출금이 투자자산인가요? 얘가 유형자산인가요? 무형자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기타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은요,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 계정들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월세 있으면 전세도 있으니까 이런 것 등등이 지금 기타 비이동자산의 항목이라는 거. 근데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배웠으니까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죠.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을 못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같이 써드렸어요. 구분하는 방법. 기타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비유동자산에 있는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니면 걔는 우리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더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 저기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보면은요, 회사에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있는 회사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있는 회사 있을까 없을까? 어디다 쓸래요? 회사에서 1억 을 주고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직원들 휴가 때 사용하라고 샀대요. 그러면 현금 1억 나갔다고 쳐요. 차변에 뭐라고 쓸래요? 계정 없잖아요. 그죠?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거 쓰시면 돼요. 그냥 회원권 권리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놓고선 이렇게 분류를 어디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하면 돼요. 계정 없으면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격은 어떤 건지 알아야지. 어디다 집어넣을래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그렇게 그냥 들어두세요. 자, 됐고요. 자, 유동자산의 자산을 이제 구분했던 것들은 물론 우리 회계 원리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하나하나 이제 구분해서 계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내용들 새로 배우는 것들 회계 1급에 있는 내용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유형자산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눈다 했는데 첫 번째 당좌자산부터 합니다. 당좌자산은 조금 했었던 것처럼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뭔가요? 물어보면 예, 당좌자산이요. 근데 당좌자산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 계정 중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계정이 아닌 것 찾으래요. 그래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있는 계정,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있는 계정,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들을 하나씩 해놓고 조금 전에 배웠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있는 계정 하나 딱 집어넣고서는 다음 중 아니면 재고자산도 되겠죠? 집어넣고 아닌 거 찾으래요. 그 계정만 암기돼 있으면 별것도 아니죠.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계정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또 오늘도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당좌자산의 항목이 뭐였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었죠.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 이거를.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현금 나와 있죠. 자, 현금은 우리는 주로 일반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통화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그 통화라는 뜻은 현금 지폐 또는 주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이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들이 회계 담당자가 걔를 갖다가 현금으로 기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대표적인
통화대용증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다 좀 보기가 눈 시원시원하게 띄어놔야지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여기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도 은행에 가져가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죠. 여기 통화대용증권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가져가면 뭘 준다? 현금 주는 것들이에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 회계에서는 현금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죠, 이거. 그 다음에 송금수표. 우선 다 써놓고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가계수표. 얘는 세무 2급까지 아주 골고루 나와요. 왜? 이건 회계 담당자들만 쓰는 용어들이니까 대부분이.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사채 이자표, 국세 환급 통지서,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자 보시죠. 지금 통화대용증권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얘네들 들고 가면 바로 현금 줘요. 자기합수표 들고 가면 현금 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당좌수표도 들고 가면 현금 주죠. 자, 송금수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 했어도 아마 까먹었거나 깜깜을 할까요?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은행도 있고요. 옆에 이제 여기 신한은행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 그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다 받아주죠.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자기합수표를 갖다가 1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반대로 신한은행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그 수표, 자기합수표 8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까?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1억 원을 갖고 있고,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8천만 원을 갖고 있다면 2천만 원 차이 나죠. 그럼 한 장의 수표로 은행끼리 결제하는 거예요. 차액을 돈 주는 거야 직접. 그걸 송금수표라 그래요. 근데 송금수표는 우리는, 저도 여지껏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은행끼리 결제할 때 사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게 결제를 갖다가 서로 정산을 해요. 이렇게 뭘로? 송금수표로. 지금은 뭘로 하겠어요? 다 인터넷으로 하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금수표는 알아들었고요. 현금하고 똑같아요. 가계합수표. 아니, 가계합수표는 새로 나온 말이네. 가계수표. 가계수표는 보통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약사들이 좀 많이 사용해요. 약사들이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그 약들을 갖다 놓겠죠. 그럼 그 대금을 결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돈으로 하지 않고 옛날에는 가계수표라 그래가지고서요, 그 약사의 자기 통장에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개인으로 수표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가계수표라 그래요. 가계수표도 들고 가면 당연히 현금 바로 주겠죠. 그래서 가계수표도 현금이다. 자, 우편한 증서는 옛날 요즘은 다 인터넷 뱅킹 하니까 이거 거의 안 써요. 근데 우편한 증서는 옛날에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돈 따발 들고 가다가 분실하면 큰 낭패겠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가. 아니, 은행이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은행이 많이 없었을 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요때. 근데 우체국은 있었죠. 그 국가 기관망이니까 우체국에다가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우체국에서 증서를 써주겠죠. 자, 그거만 들고, 자, 서울 갑니다. 서울 가서 거기서 제시를 하면 저기 어디 우체국에서 이거 발행해 준 건데, 그러면 확인해 보고 바로 돈 주겠죠. 들고 다니기 간편하죠. 위험 요소도 별로 없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우편한 증서라 그래요. 지금은 쓰겠다 안 쓰겠다. 거의 안 써요. 자, 이번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
회사에서 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배당 결정을 하면 배당금 주겠죠. 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인이라 했잖아요. 주인한테 일정한 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자, 당신의 회사는 우리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금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그 표 보낸 거예요. 그럼 그 들고 가면 돈 안 줄까요? 왜 오셨어요? 그럴까? 돈 주겠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들고 가면 바로 현금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 봤을 때 뭐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회계 담당자들은 써야 된다. 그다음에 만기도래 사치이자표, 저기 만기가 됐어요. 이자 준대. 이건 채권 얘기겠죠. 채권 당연히 줬으니까 이자 기간이 됐으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하겠다고 통지서 또 보낸 거예요. 들고 가면 이자 주겠죠. 그다음에 국세 환급금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보편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납부한 금액보다 받을 금액이 더 많다면 국세에서 그 국가에서 그 돈 환급해줘요. 환급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환급해준다고 통지서가 와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면 또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사업하면서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보통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들어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한 달 이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일 날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국세환급 통지서에 써져 있어요. 근데 21일 날 벌써 통장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통지서가 나중에 와. 뭐가 먼저 와요? 돈이 먼저 와. 아주 그거는 좋아요. 그래서 국세환급 통지서가 보편적으로는 더 늦게 와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걸 들고서 어떠한 특정한 곳에 은행에 됐던 지정한 장소에 가면은 돈을 지급했답니다. 그럼 이런 거 받으면 다 돈 현금이 되는 거니까 이를 갖다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은 뭐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쓴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알지도 못하겠죠. 그죠? 현금하고 즉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 이런 용어 구분할 수도 없어요. 예, 전문 용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자격 시험 볼 때는 이 문제 자주 낼 수밖에 없겠죠. 회계 담당자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자, 그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수입인자하고 수입증지 요거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게 칸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눈이 돌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세로로 쓰는 게 좀 보기가 편하신 것 같아요. 기호가 있고 보통 여기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여기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급수가 좀 높은 하이 레벨에서 많이 나왔는데 뭐 요즘은 뭐 가리지 않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무에서 이거 저기 하게 되면은 되게 당황스러워. 용어를 뭐라고 써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자, 요것도 하나 써놓죠.
자, 얘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수입 인지하고 수입 증지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수입 인지라는 말은 어서 들어본 것 같고, 수입 증지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좀 익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었던 데가, 그나마 혹시 운전면허 자격증 있으신 분? 운전면허 자격증. 자, 맞네, 의외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 거기 등등 서류 제출해야 되고 등등 저기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공짜로 해주던가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돈 내갖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냈어요? 아니면 뭐 같은 거 우표처럼 생긴 요만한 거 붙여갖고 오라 그래요. 그거 이름이 수입 인지예요? 수입 증지예요? 왜 그러니까 수입 증지가 뭔지 수입 인지가 뭔지 들어는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보시게 되면 은행 직원들한테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수수료 줘야 되죠. 대부분 은행 업무 볼 때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은행 직원의 어떤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급이죠.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 공무원들은 다 공짜로 해주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수입, 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한단 말이죠. 근데 돈을 직접 받지를 않아요. 서류 등등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수입 인지라고 하는 우표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만들어 놨고, 그 사갖고 와서 뒤에다 띵 붙여야지만이 그 업무 처리가, 도장 꽝 찍어주고 그냥 업무 처리가 된단 말이죠. 일종의 수수료예요. 근데 수입 인지란 말은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국가기관, 제가 뭐라 했어요? 국가기관. 여기 시험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가는 곳이 그 지방 경찰청이죠. 경찰청 소속 교통계 뭐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는 걸 수입 인지를 사서 붙이는 것 뿐이에요. 일정이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잖아요. 돈은 냈잖아, 나는. 뭐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건 아니면 그걸 사서 붙여갖고 돈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요. 그때 회사에서도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서 업무 보는 것들이 꽤 많겠죠. 그럼 수수료는 계속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어떨 때는 수입인지라 그러고 어떨 때는 수입증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인지를 샀을 때는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 낸 건 수입인지. 그러면 계정을 쓸 때는 우리 회계 담당자니까 수입인지 썼어요. 뭐 다른 총무부서에서 법률관계 서류 같은 거 등기하고 등등 하느냐고 이렇게 붙여 내는데, 수입인지 5만 원 썼어요. 그리고 현금 가져갔을 거 아니겠어요. 영수증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기록해야 돼?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 뭐라고 쓰냐고. 수입인지 샀다 그러면 세금과 공가. 근데 이건 왜 세금과 공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수입인지는요, 세법에 인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갖다가 청구할 때 뭘 통해서 청구해라? 수입인지를 통해서 청구하라고 하는 수입인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징수하라고 하는 인지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이에요. 인지세법에 의해서 수입인지 이 금액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정 이름을 뭐라고 쓴다? 세금과 공가라고 쓰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수입증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때 뭐죠? 수입증지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수입증지는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서비스 수수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회계 계정 쓸 때는 수입증지일 때에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고, 수입 인지에 대해서 돈을 갖다 지출했다면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 목적보다는 회사에서는 이거 수시로 발생해요. 자주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뭐 공무원만 보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 허구한 날 뻔질나게 드나들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관련된 것들 업무가 또 있다면 거기 또 뻔질나게 드러나고 서류 작업하면서 돈 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등기부등본이나 뭐 이렇게 뛸 때 돈 내죠. 그들 뭐 쓸 때 그 돈 쓰잖아요. 뭐라고 쓸 거예요, 계좌? 아, 구분돼요? 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서 쓰는 돈들 있죠. 수수료 비용. 그건 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이라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지세법에 의해서 수입인지를 갖다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현금과 관련된 거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통화대용증권.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해놓기는 했지만은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서 나오면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지 돼요. 아, 여기다 그거라는 써놔야겠다. 구분해야 될 거. 구분해야 될 거 뭐냐면 얘는 수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선일자 수표야. 선일자 수표라는 수표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뭐라고 기록하셔야 되느냐 하면 얘는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면 받을엄이라고 기록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받을엄. 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느냐면 성격이 수표라는 것은 발행일이 오늘이면 오늘 바로 가져가면 현금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일자. 날짜가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이 5월 8일이죠. 5월 8일인데 수표 발행일자를 갖다가 발행일을 5월 15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앞에 올 날짜를 갖다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날짜가 돼야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약속금 발행했을 때 언제 돈 주겠다고 약속한 거하고 의미가 같죠? 그럼 회계 담당자가 이거 현금이라고 기록하면 돼야 안 돼요? 가져가면 아직 쓸 수 없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하시라고 요 선일자 수표는 여기 통화대용증권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현금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 용어가 나오면 보통 얘는 회계 세무 2급 정도에서 그냥 물어보는 정도인데 혹시 1급에도 그 용어가 종종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현금과 관련돼서 거기 당좌 자산부터 해서 일단 현금 계정에 대한 거 한번 쭉 정리는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들어가 될 게 통화가 나와 있고요. 현금. 두 번째로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당좌 예금을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됐어요. 이거는 자, 얘도 보시죠. 당좌 예금은 계정이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계정 설명하면서 한번 미리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이었었죠. 자, 당좌 예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발급해주는 계정이 예금이라 그랬었단 말이죠. 당좌 예금을 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또는 약속금을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당좌 예금을 개설한다 그랬었고요. 자,
우리 요거 얘기할 때 이런 용어 자기 봤었을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당점이란 말 많이 쓰죠. 당점, 동점 이런 말을 쓰는데 당점은 우리 회사를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당점이라고 안 쓰고 당사라고 많이 써요. 당사 그러면은 우리 회사라는 뜻이고요. 옛날 거래처 할 때 거래할 때는 당점 아니면 또 거래처를 동점 이렇게 불렀었어요. 보통 옛날에는 여기 뭐 무슨 회사 이렇게 안 부르고 거기 점포 이름 있었죠. 점포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당점, 동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동점은 거래처를 뜻하고요. 당점은 어디를 뜻한다? 본사를 뜻한다. 요 용어 약속이니까 기억을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은 당사라고도 쓰고요. 자, 그다음에 당점, 본사, 동점, 거래처 또는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좌예금에서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했다고 얘기하면 앞에 당좌 수표란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당좌 수표예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수표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당좌 수표란 용어가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그건 당좌 수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회사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당좌 수표라는 용어 사용한다 안 한다. 이거는 증권의 증서의 이름이에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될 명칭은 계정은 당좌 예금이에요. 했던 말 자꾸 반복하니까 익숙하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그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아까 우리 수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뭐라고 쓰라고요? 현금이라고 쓰라고 해놨죠.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약소금. 약소금을 갖다가 약소금이란 용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증서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쓰는 계정 아니에요. 기록하는 거. 기록은 뭐야? 거래처가 만약에 약소금을 발행해서 우리한테 줬다면 우린 나중에 지금 어음 갖고 있죠. 나중에 우리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 받으라. 반대로 우리가 발행을 해서 줬다면 나중에 그 어음에 대한 대가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지급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얘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앞에서 그때 우리 당좌처월 용어 배웠나요? 안 배웠죠? 당좌처월이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당좌처월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로 따지게 되면 보통 이걸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많이 들어보셨죠? 내 통장에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일정한 금액을 돈을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잔고가 10만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갖다가 결제하고 쓴 돈이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란 말이죠. 15만원을 갖다가 결제해 준다 그러면 통장 찍어보면은 저기 5만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5만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가 7만원 현금으로 다시 입금하게 되면 잔액은 2만원만 딱 찍혀요. 마이너스 5만원짜리 먼저 싹 없어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마이너스 통장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마이너스 통장처럼 여기 당좌예금도 당좌예금에서 만약에 당좌 수표를 갖다가 발행해 줬는데 그 금액이 모자르면 부도난다 그랬었죠. 부도나면 옛날에 설명했다는 다 알아들어. 자, 부도가 나게 되면 수표는 형사이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당좌 수표 발행할 때 부담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사람 일이란 모르는지라 만약에 당좌예금의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은행에서 일단 먼저 지급해주고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뭐 주든지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든지 당장 그 수표나 어음을 들고 온 사람한테 돈을 지급을 해줘야지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당좌 예금 계정에는 이것처럼 당좌 차월,
당좌 예금 계정을 갖다가 돈이 모자랐을 때 돈을 차월 빌려가지고 우리 은행에 있는 돈을 우리 대출 받은 것처럼 우리 당좌 예금 통장으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좌 차월은 개념은 그냥 우리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좌 차월 여기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도 아무나 막 해줘요. 신용도 다 평가하고 해줘요. 그죠? 하물며 당좌 차월 계약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통 뭐 1억, 2억, 10억 막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왜 부도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은행에서 막 고지고대로 다 해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얘네들은 손해 못 보죠. 그러니까 그 당좌 차월 계약할 때 지금 담보 설정을 하래요. 10만 원짜리 이 단위가 지금 10만 원이라고 써서 10만 원이지만 만약에 1억짜리 아니 10억짜리 당좌 차월 그 한도액을 대비해서 보통 5억 정도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려면 한 6억이나 7억 정도 되는 담보가 설정이 돼 있어야지 당좌 차월 계약을 해줘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여기 담보 설정이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담보 설정을 10만 원 했다. 그럼 얘는 회계상의 기록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하죠. 왜? 여기 담보란 말 들어갔죠. 계약이란 말 들어갔죠. 이 담보 이게 지금 여러분이 금방 접해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예예요. 이렇게 당좌 예금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당좌 차월 계약을 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계약했어요. 담보 설정은 15억짜리를 했어요. 금액이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당좌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 놓은 상태에 이제 회계상의 기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현재 우리 당좌 예금의 잔고가 5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좌 차월 계약은 1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지급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자, 7월 1일 날 상품을 갖다가 7만 원어치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표를 발행해 줬답니다.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러면 당좌예금 잔고가 지금 얼마밖에 없으니까 5만 원밖에 없으니까 5만 원 먼저 빼줘야 되겠죠. 나머지 2만 원은 은행에서 대신 돈을 지급해 줄 테니까 당좌 차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2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우리 돈 잔고 이제 없는 거죠. 당좌 차월의 의미는 마이너스 2만 원이라는 뜻이죠. 통장 찍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 바로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해가지고 입금을 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2만 원 돼 있던 거 마이너스 2만 원 없어지겠죠. 10만 원을 갖다가 바로 입금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당좌 예금의 잔액은 전 8만 원으로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은 거 당좌 예금에 바로 다 입금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통 예금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다만 용어만 뭘로 써 있는 거예요?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로 써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12월 31일 결산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당좌 차월을 못 갚았어요. 돈이 마이너스 통장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좌 차월이라는 기정은 임시 기정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기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좌 차월을 이렇게 차변으로 없애주시고요. 얘를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당좌 차월 대신에 기정 이름을 뭘로 바꿔준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기정으로 대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번거롭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회계 담당자들은 당좌 차월이 발생하면 에이 몰라 나중에 또 까먹고 그러면 또 꾸사리 먹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기 당좌 차월 금액이 발생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돈 빌려 쓰는 거 잦으면 안 되겠죠. 이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어떤 용어 하시면 돼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기정. 마이너스 기정. 이 당좌 차월은 돈을 빌린 거죠.
12월 31일 날 돈을 못 갚고 당좌 처월 잔액이 남아 있으면 계정 뭘로 바꿔주라고요? 단기 차입금.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요거 한 번 더 설명하고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은 게 있어서요.